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 마지막 방문국인 캐나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토론토에서 일정을 소화하고요. 수도 오타와로 이동해서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뉴욕에서 남긴 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밝힌 해명이 또 파장입니다. 이 비속어 대상이 미 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 야당을 향한 것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실제로 그러했던 것인지 아니면 순방 중에 이 외교적인 결례 논란을 피하고 차라리 국내에서 다투자 이런 전략적 선택인지에 대해서 또 해석이 구구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 애초에 비속어를 안 썼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 아닌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자, 국회가 승인 안 해주면 이거 면이 안 설 텐데 어떡하나? 이 정도 말했다면 이 국회가 미 의회든 우리 야당이든 또 면이 안 설 사람이 본인이든 바이든 대통령이든 지나갔을 일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순방의 목적, 또 예정했던 일정의 진행,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과들일 것 같습니다. 자, 금리와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오늘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일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만나실 수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최근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관련해서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요 톱10 스포츠 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이 디저트송 신청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임 작가님 휴가는 잘 마치셨죠? 네. 푹 쉬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네. 잘 쉬고 왔습니다. 뉴스는 안 보셨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네. 어제 뉴스가 워낙 좀 크게 네네. 화제가 돼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계속 좀 챙겨봤습니다. 나주의 휴가지까지 그렇습니다. 뉴스가 흘러갔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순방 과정에 이제 행사들이 있고 일정도 있고 거기서 또 해프닝도 벌어지고 합니다만 이게 이 이른바 비속어, 욕설, 막말 논란이 크게 터졌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어젯밤에 네, 또 여기에 대한 해명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미국 뉴욕 현지 브리핑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이 논란되는 부분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뭐 바이든이 뭐 얼굴 이제 팔려서 어떡하냐 뭐 이런 식의 네네네. 얘기라고 보도가 다 됐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이 내용이 아니었다. 김은혜 수석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경위부터 설명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된 1억 달러의 공여 약속을 하고 간단 연설을 했는데 예. 윤 대통령이 어제 이 회의가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국에 얼마를 기여하겠다 이런 뭐 액수까지 얘기 막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1억 달러를 얘기했는데 근데 윤 대통령 생각에는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의 거대 야당이 국제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행을 거부하면 네네. 나라에 면이 서지 못할 거다. 한 얘기를 박지원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했고 취지는 그런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 장관이 야당을 잘 설득해 예산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나오다가 그 이어받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어떡하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은혜 수석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언론 보도나 뭐 제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생각했던 이 XX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국회를 겨냥한 게 아니라 한국 국회 그러니까 야당에서 반대해서 이게 안 되면 어떡하냐 그 걱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 바이든은 언급한 바도 없다. 언급한 바가 없다. 날리면이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의 얘기를 정리하면
자, 국회 이 XX들이 승인해주지 않고 날리면 네. 그러면 이게 면이 구겨져서 이거 어떡하나 그렇습니다. 하는 걱정을 대통령이 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어제 회의에서 1억 달러를 약속을 했는데 네. 이게 뭐 국회 반대 때문에 안 되면은 어떡하냐 네네. 이런 얘기 한 거란 거예요. 자, 임 작가님 네. 깔끔하게 해명됐습니까? 전혀 해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요? 물론 이제 뭐 사람이 뭐 듣는 거는 이제 뇌 지배를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들리느냐는 좀 주관적인 부분이 아예 개입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작용할 수는 있다. 뭐 어제 사실 이제 이 보도가 나오고 난 이후로 뭐 각종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이나 혹은 뭐 시사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데서도 네. 소위 말하는 이제 MR 제거 버전이라고 하죠. 주변에 이제 이 잡음들을 이제 제거한 상태로 원래는 뭐 물론 이제 가수들의 이제 음성만을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지만 가창력 테스트도 막 그런 걸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비슷하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발언을 좀 더 명확하게 들어보려고 그런 소위 MR 제거 버전이 돌아다닐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 영상을 시청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만은 M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그 영상의 조회수가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530만 조회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은 조회를 받은 거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도 15분 전에도 한 번 더 들어봤는데 아까 노트북으로 계속 들으시던 게 그거예요? 네, 저 친구가 이제 음악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걸 증폭한 버전을 저한테 하나 보내줬어요. 예. 한 4-5번 정도 이제 반복되는 재생 요즘들은 뭐 버전인데. 기술이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리 들어봐도 시작이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네. 물론 뭐 김은혜 수석은 뭐 날리면 그 대목이 비읍이 아니라 니은으로 시작하는 날리면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이 김은혜 수석의 어떤 해명을 좀 놀리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이제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올 만큼 좀 화제가 좀 되고 있고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어요. 정말 이게 이 욕이 들어가서 확 이 선정적인 관심을 끌지만 않았으면 그게 뭐 예를 들면 국회가 승인 안 해주면 이게 좀 체면이 구겨져서 어떡하나 이런 얘기는 바이든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 간에 또 동병상련이 있잖아요. 네. 항상 국회나 의회에 이제 견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도 의회가 통과 안 시켜주면 힘든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국회 다수당이 야당이니까 통과 안 시켜주면 힘든 거고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결국은 이제 이 비속어 네. 그리고 바이든이냐 아니냐 그 대상이 미국 의회냐 한국 국회 특히 야당이냐 이 논란으로 그냥 크게 번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도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네.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 대화냐 아니냐를 두고도 어제 네. 대통령실이나 맞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얘기를 해왔던 건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혼잣말을 하는 거를 누가 우연히 들었다면 모르겠지만 기자들이 에워싸고 이제 퇴장하는 순간에 카메라에 잡힌 네, 영상이라는 네.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같이 이야기를 들었던 게 대통령 수석급의 이제 참모들하고 장관. 박진우 외교부 장관입니다. 네, 그러면 국가안보실장. 그렇죠. 평소에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뭐 듣기에 따라서는 네네. 상대국의 대통령을 그냥 호칭 없이 이름으로 부르면서 심지어 비속어가 섞인 대화를 한다. 이제 이것 자체가 노출되는 게 좀 문제고요. 그게 그냥 카메라가 없는 자리였다고 하더라도 장관이나 수석과 하는 대화에서 비속어가 섞여 들어간다는 게 저는 사실 잘 상상은 안 가긴 하거든요. 일단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외신들이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미 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이나 절차상으로 봤을 때 우리 국회하고도 이제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데 뭐 대통령실에서 해명하기로는 뭐 민주당 미국 의회가 이제 민주당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처럼 미국에는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통과에 문제가 없는 거라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상원과 하원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 상원은 50대 50 동률인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의제였던 BBB 법안이라고 하죠. 미국의 이제 강력한 그 자금을 집행해가지고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 법안도 통과시키는데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해명 자체가 맞는 해명은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자, 이게 한마디의 말, 한 문장인데 여러 가지 지금 일파만파가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결국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에 따르면 이 야당, 우리나라 야당, 민주당, 국회 다수당인데 대통령에게 이제 욕을 들은 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내 정치권 여야의 입장도 시끌시끌하겠네요. 네, 우선은 대통령실에서 이 해명을 하면서 이 XX들 네. 뭐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을 겨냥한 셈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스스로 민주당을 협치 상대라고 밝혀왔죠, 야당을. 그런데 이런 이제 비속어가 들어간 상황을 대통령실에서 확인해 준 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속어를 쓴 것은 네.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이고 그 상대가 미국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국회다. 특히 네네. 이제 김은혜 수석의 말을 종합해 보면 야당, 민주당이다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이거를 들은 또 일부 분들은 네. 자, 이 XX들이라는 것도 언론의 왜곡이다. 자신의 귀에는 이 사람들도 네. 들린다. 이런 분들도 일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확실히 이제 확인해 준 거고 네. 김은혜 수석 얘기는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란 얘기고 네, 네. 이 XX들 이 표현은 국내 민주당 야당이다. 겨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취재진들이 뉴욕 현지에서 물어봤습니다. 브리핑을 할 때 그럼 정말 그 야당 민주당을 겨냥한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 김 수석은 개인적으로 오가는 듯한 거친 표현에 대해 느끼는 국민들의 우려를 잘 듣고 알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여기에 대면 유감 표명이나 사과 이런 게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좀 알려지니까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님 이 XX들 중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대통령실이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사과 한마디 없이 이런 입장을 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신속하고 진지하게 사과할 일을 키우고 있다. 해명이 더 큰 문제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야당의 욕설을 하다니 그건 국민을 향해 욕하는 거다라고 또 지적을 했고 한준호 의원도 김은혜 수석님 못 본 사이에 위트가 많이 늘었습니다. 본인도 웃기시죠? 뭐 이렇게 꼬집는 네, 그런 네, 내용까지 나오면서 다양한 비판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네. 이재명 대표도 오늘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국민 속이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은 거짓을 낳고 실수는 실수를 낳는 일이 반복되는 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여당 쪽에서는 뭐랍니까? 여당 쪽에서는 지금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아침에 KBS 라디오에 출연했어요. 예. 출연해가지고 이 바이든 뭐 날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아무리 뭐 들어봐도 제 귀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들린다. 명확히 들리지 않는다. 여러 번 들었는데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사적으로 혼잣말 한 걸 키워서 대정부 질문 내내 이야기하는 거 그게 우리 국익 전체에 도움이 될지 네. 숨고르기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참 어제 오늘 시끄럽습니다. 임 작가님. 네. 출구 전략을 좀 주세요. 어떻게 해야 이게 좀 매듭 지어지겠습니까?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출구 전략을 결국 이제 우리 국회를 욕한 거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순방 중에 네. 외교 결례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이든 이 그렇죠. 홍보수석의 이야기가 혹은 그게 전략이든 그렇죠. 국내로 차라리 끌어들이자 그런 이럴 수가 있는 생각을 거죠. 하신 것 같다라고 느낀 네. 게 뭐냐면 곧바로 김은혜 수석이 그런 해명 브리핑을 하고 나서 곧바로 조금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직접 페이스북 계정에 윤석열 대통령 계정에 글을 하나 게시했는데 네네. 어제 글로벌 펀드에 가서 한국 정부가 1억 달러를 공여하겠다라고 약속한 거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 발언 앞선 발언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본인의 고심을 담고 있다는 해설을 덧붙여서 이제 추가로 이제 보강을 하는 것 같은 네네. 글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박정희 기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갑자기 지금 대정부 질문 진행하는 도중에 욕을 먹은 셈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미국에 더해서 계신 대통령에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 얘기를 공인하자마자 네. 곧바로 협조를 해달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해야 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를 두고 보자면 네. 오늘 많은 언론 매체들에서 다뤘습니다만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의 사례를 참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올 초에 올해 1월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미국의 이제 폭스뉴스 같은 이제 보수 색채가 짙은 매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굉장히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기자들이 네네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한 기자한테 그대로 똑같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비워드라고 하죠. 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욕설을 해당 기자한테 혼잣말하는 게 그대로 생중계가 되는 바람에 그때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사과를 하고 해당 기자하고도 통화를 하고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진솔한 태도가 사실은 가장 정확하고 정직한 돌파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쉬운 방식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다. 네. 라는 걸 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참 이게 네. 해외 순방에서 매일 여러 가지 이제 뉴스가 쏟아져 나왔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순방의 본질이잖아요. 국민의 대표로 이제 국가의 대표로 해외에 나간 대통령의 역할이 있는 건데 자, 현재 순방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윤 대통령이 일정을 좀 소화하고 있어요. 트리도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른바 이제 경제 외교 이 부분에 중점을 맞추고 네. 일정을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보니까 이 토론토와 오타와 등에서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의 일정도 대학을 방문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같은 경제 안보 성과를 내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성과들을 가지고 이제 국내에 돌아오게 되면 국회나 아니면 정치권과 같이 이제 논의하면서 성과를 극대화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될 텐데 이런 이 발언 논란이 이게 좀 커지고 있으면서 그럼 냉각될 수밖에 없잖아요. 관계 자체가. 이거 어떻게 성과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낼지 의문이 된다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염려가 좀 됐나 봐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만약 그 용어가 그러니까 이 우리 국회 야당을 의미한 것이었다고 해도 좀 많이 유감스럽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좀 야당을 좀 달래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러면서도 자세한 건 뭐 경위나 정확한 것은 내일 윤 대통령이 귀국하니까 그때 자세한 게 나오지 않겠냐. 대통령실의 설명을 좀 구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우리 임 작가님은 계속 휴가 중이셨기 때문에 이번 주 사흘 동안 네네. 지금 어제 뭐 이 저 발언 파장이야 워낙 뉴스가 뭐 시끌시끌했습니다만 네. 지금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죠? 다 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유, 뉴스 못 끊어요. 아, 그래요. 뉴스 휴가도 중독인가요? 못 끊어요. 네. 자, 이 한일 정상회담이 네. 약식회담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네. 발표로는 네. 일본 발표로는 간담. 근데 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또 일본 관방 장관이 네,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가 네. 일본 쪽의 입장, 일본 쪽의 외신 이게 궁금해서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일본 현지도 연결하고 네. 했는데 자, 어떻게 좀 일본 측의 입장은 정리되고 있나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 일본 쪽 신문 보도들을 중심으로 보면은 확실히 우리 쪽하고는 좀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아사히 신문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안 만나도 되는데 만났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에 빚을 졌다라고 어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미국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 배석을 했었던 일본 측 정부 관계자 중에 한 명이 아사히 신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뭐 우리 정부에서 여러 이제 해명들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형식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일본이 뉴욕에 갖고 있는 유엔 대표부 일본 사무실 건물에 우리 대통령이 직접 도보로 뭐 11분 정도 걸어가서 이제 회담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회담장에서 이제 뭐 한국 국기나 태극기나 뭐 일본 국기나 이런 게 없이 사무실에. 마치 실무 회담처럼 이루어지는 그림이 돼버렸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는 이거는 정식 회담이 아니고 간담회에 가까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오는 일본 쪽의 보도들을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외교적인 빚을 지웠다라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도 우리 쪽에서는 어제 회담이 끝나고 나서 조만간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요. 기시다 총리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장기적인 얘기고 아직은 현 시점에서 결정된 게 없다라고 또 이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모양새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향해서 정상회담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데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움직임인가 이 부분은 이번 좀 순방 행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고민이 좀 필요할 지점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2시 39분을 넘기고 4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금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합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또 오전 시간대부터 이어져 오던 정체로 여전히 혼잡하고 사고 소식도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일산 3, 4차로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고요. 여파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해대교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습니다. 1, 2차로를 통제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송악부터 서해대교 쪽으로 정체가 극심해져 있습니다. 또 홍성 나들목에서는 공사의 여파로 양방향에서 속도를 못 냅니다. 반대 목포 방면으로는 용담터널에서 매송, 8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교통량이 많고요. 서평택을 지나 서해대교 쪽으로도 속도를 줄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방향으로는 북대전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고 지장을 받아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3개국 순방인데 지금 이제 마지막 나라 캐나다에 도착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귀국한 후에 전체적인 총평, 총정리가 있게 되겠습니다만, 자, 이것도 이제 지난 미국에서 일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48조 환담했다. 근데 이 회담이냐 아니냐, 또 이것도 논란이었는데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한 입장도 정리를 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한미 정상회담은 아예 이제 잡혀 있었어요. 순방 가기 전에도 확실한 일정이라고 다 알고 있었고 한일 정상회담만 이게 좀 어떻게 될까, 가능할까 이런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기자들의 이제 문의, 취재진의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일종의 플랜 B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변경되지 않았으면은 회담 성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정치 일정 이유 때문에 뉴욕에 바로 온 게 아니라 워싱턴 DC로 갔어요. 네. 거기서 하루 머물면서 다른 일정이 좀 어그러졌다. 그러니까 뉴욕 체류 기간이 갑자기 하루 줄면서 좀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고, 가능하면 당연히 플랜 A로 가는 건데 이 비상사항이 생겼고 정식 회담이 아닌 실용적 방안도 검토하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8초 얘기하는데 또 정상에 만난 시간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의제를 조율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그동안의 과정, 그러니까 19일 런던에서도 만났고 뉴욕에서도 48조 만난 데 이어서 리세션에 또 참석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리세션. 거기서도 만났고, 그런 걸 통해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한미통화 수합 후 대북 확장 억제 등에 대해서 검토한 그런 부분들 서로 이해를 다시 또 나눴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과가 있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까지 대통령실이 얘기했는데 한국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 앞으로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화답했다는 얘기죠. 네,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래도 48초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맥락으로 봤을 때, 이제 프로사이드 회담을 해서 10분 잠깐 이야기를 하더라도. 프로사이드가 통상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보죠. 그렇습니다. 다자외교를 하다 보면은 잠깐씩 만나서 이제 의견 조율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다 있고요. 필요하기도 하고요. G20이라든지 이렇게 유엔 총회라든지 이런 자리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8초는 프로사이드하고도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고, 대통령실이나 어제 이제 백악관에서도 만남 이후에 내보낸 그 보도자료 내용을 봐도 거기 제가 이제 공식 확인한 거는 백악관에서 나온 보도자료여가지고 그게 48조 동안 가능한 거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냥 제 속도로. 저는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말이 좀 빠른 편이지만 1분 7초 걸리더라고요. 백악관에 있는 걸 그대로 읽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서로 통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를 고려하면 그게 실제로 두 정상 사이의 만남 동안에 전부 대화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이전에 다른 외교관들, 실무진들 사이에서 차근차근 논의해온 과정이 있었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돼서 정상들 간의 만남 동안에 확정이 되려면 결과물로서 확인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합의문의 형태든 혹은 공동 발표의 형태든 둘 다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IRA 인플레 방지법과 관련해서 우려를 전했다고 했는데 정작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 안에는 인플레 방지법과 관련된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합의가 잘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영국의 이제 총리를 지냈던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에
정상 외교는 실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사전 작업을 다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만나면 이 내용에 대한 정리는 끝난 상태로 만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순방 외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들이 대부분 현장에서는 성사가 안 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였는지를 되짚어봐야 되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에서 김태호 외교안보실 1차장이 한일 정상회담은 이미 확정이 된 거고 만나기로 흔쾌히 합의를 했다. 이것도 발표가 결국 험할이 됐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확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안 됐던 것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통렬한 어떤 반성과 이제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요. 자, 대통령실이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제가 쭉 이제 모니터링 해본 걸로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이제 미국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상무장관하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네. 장관 간 회담인 셈인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실이 얘기한 것과 비슷하게 논의가 이제 오가고 있는데 자, 이제 대통령 선에서 정상 선에서 어떻게 정리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네.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스케줄 때문에 어그러진 거잖아요. 원인을 찾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조절을 막 할 텐데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는 또 회담을 하는 모습이 공개돼서 네. 스케줄을 좀 조절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네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정상과 정식 회담을 가졌고 또 신임 대통령,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다 외교 형식을 제대로 갖추는 그런 회담을 테이블에서 하면서 국기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제 플랜 B라고 얘기를 했지만 플랜 B가 48초 회담에 머문 거 좀 아쉬운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결국은 이 조문 외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리셉션 참석하느라고 그러니까 영국 왕실의 이 안내에 따라서 조문록을 이제 장례미사 끝나고 작성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리셉션 이후에 그러니까 그 저녁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있었던 그 시간에 우리가 의지가 있었다면 좀 조문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밤에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뭐 사실 정상의 스케줄이 빡빡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티타임이나 아니면 뭐 조찬이나 여러 가지 시간을 잘 뭐 조율해서 만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방통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자,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게 이제 종합편성 채널, 그러니까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해서 방통위를 서울 북부지검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감사원의 이 결과가 있었죠. 감사 결과가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 A에 대한 심사 점수를 일부러 좀 낮게줬다.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감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대검찰청이 이번 달 13일에 심사위원 등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관할을 고려해서 TV조선과 관련한 수사를 서울 북부지검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TV조선이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재승인 기준이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입니다. 네네. 통과는 했는데 그렇더라도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에 50%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가 되거든요. 이 TV조선은 중점 심사 사항인 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 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50%에 미치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왔고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의 감점 의혹이 있다라는 게 감사원의 이제 감사 결과 이런 정황이 있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지난 8일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심사위원들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은 했습니다. 공정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당 추천위원인 안영환 부위원장과 김효재 상임위원은 당시 별도 입장문을 냈어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위원회 명의의 입장 발표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방통위의 이런 입장에 좀 반대하는 얘기를 좀 한 셈이죠.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그리고 만약 검찰 수사로 이어진다면 그 결과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자, 이거 오늘 갑자기 나온 속보여서 저희가 2부에 시사 랭킹쇼가 있죠. 금요 랭킹쇼가 있는데 금요 톱10. 이때 이제 방통위 김현 상임위원을 잠시라도 좀 전화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방통위 내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핵정책 법제화에 우려를 표하고 핵실험 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는데 요거 임 작가님, 요건 어떤 내용이에요?
박진 우리 외교부 장관하고 이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네네. 그리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부 장관이 뉴욕에서 회동을 했군요. 유엔 총회 이제 진행되는 도중에 3자 외교 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담의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삼국 외교장관이 이제 공동으로 이 부분을 확인을 했고 북한이 핵 정책과 관련해서 새롭게 이번에 법을 채택해가지고 핵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넓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해치는 메시지를 내는 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미일 3국이 공조해서 북한의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규탄하고 좀 의견을 모아 나가겠다 이런 공동 성명을 채택을 한 겁니다. 자, 한미일 외교장관이 유엔 총회 기간에 북한이 핵 정책을 법제화한 것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통상 우리가 유엔 총회 하면 북한도 이제 회원국이라 연설하잖아요. 주로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 한때 김정은 위원장이 갈 것이냐 이 화제가 됐던 적은 있지만 결국 그런 적은 없었고 이 대표부에서 하는데 외무상이 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북한도 예를 들면 뭐 내정 간섭이다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의 핵 자위권을 왜 또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이런 또 거친 말을 낸단 말이에요. 북한 소식은 이번 유엔 총회 때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북한 그 외무상이 직접 내용을 뭐 발표하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다만 이제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하는 도중에 나가버린 거는 이제 한번 보도가 돼서 북한 대표의 자리가 비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화제가 된 정도였고요. 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한미일 그 3국 장관 회담은 또 이제 유엔총회의 공식 일정하고는 좀 별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직접 의견을 밝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유엔총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의제가 된 게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어떻게 태도를 정하고 이제 정리해 나갈 거냐는 문제였기 때문에 메인 이슈에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 문제는 약간 비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오히려 주목을 좀 안 끌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 한편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얘기는 직접적으로 거론 자체를 안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항상 유엔총회 때 이제 예의주시되던 북한의 메시지, 북한발 메시지, 또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이번엔 또 좀 실종돼 있는 특이성이 있네요. 뭐 이제 북한도 일반 토의 맨 마지막 날이 26일에 연설 순서가 잡혀 있거든요. 26일이군요. 네, 지난해처럼 김성 주유엔 대사가 연설할 걸로 보이는데요. 아마 이런 이제 한미일의 공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국제사회 비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자, 끝으로 뭐 오늘 이것도 오전 속보로 나왔는데요. 다음 주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실내는 당분간 유지된다. 자, 실외에서는 벗는 거 아니야? 근데 충분히 이제 방역 상황이 거리두기 등 확보된 데서는 벗어도 되는 거였고요. 다만 이제 실외에서도 50인 이상 집회는 금지가 돼 있었는데 무엇보다 야구장이라든가 콘서트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야외 모임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가을을 좀 즐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제 개인의 자율 방역도 그만큼 또 중요해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기자,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9285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등등 매일 머리가 아프네요. 맑은 가을 하늘처럼 언제쯤 조용해질지요. 자, 오늘이 추분인 만큼 이 노래 들으며 잠시 삶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자, 웨스트라이프의 마이 라이프 신청하셨거든요. 자,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I wonder how, I wonder why, I wonder where they are. The days we had, the songs we sang together, oh yeah. And oh my love, I'm holding on forever, reaching for a love that seems so far. So I say a little prayer and hope my dreams will take me there, where the skies are blue, to see you once again, my love. Overseas from coast to coast,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명사고요. 파, 고추, 마늘 따위를 함께 섞어 다진 양념의 하나를 뜻하는 삼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다대기, 다시마, 다지기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정답은 다지기입니다. 다지기는 동사 다지다에서 나온 것으로 앞서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다진 양념의 뜻으로 쓰이면 설렁탕에 다지기를 풀어 먹으니 더욱 맛이 있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지기의 기본 의미는 고기나 채소, 양념감 따위를 여러 번 칼질하여 잘게 만드는 일로 마늘 다지기라든지 양파를 도마 위에 놓고 다지기를 시작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흙 따위를 누르거나 밟거나 쳐서 단단하게 하는 일도 다지기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면 다지기 공사만도 몇 달이 걸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다대기는 일본어 두들김 또는 다짐을 뜻하는 다다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발음이 비슷한 다대기로 바뀌게 됐는데 끓는 간장이나 소금물에 마늘, 생강 따위를 다져 넣고 고춧가루를 뿌려 끓인 다음 기름을 쳐서 볶은 것을 가리키는 말로 변하게 된 겁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드는 절기 추분인데요.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의 기온이 27도까지 오른 반면 수도권은 비가 내리며 2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이 22도 등 수도권은 평년보다 선선하겠고요. 대전 24도, 광주 25도, 부산, 제주는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구름은 서울을 지나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길고 폭이 매우 좁게 형성된 비구름대라 이미 비가 내린 수도권 서부는 오후에 차차 하늘이 맑아지겠고요. 낮까지 그 밖의 수도권에 5에서 10mm, 강원 영서와 충청권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전북 지역에도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지역도 돌풍은 한두 시간 더 이어지겠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전라 서해안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주말엔 대부분 2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고 비 소식 없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2, 3도 떨어져 쌀쌀한 감이 있겠고요. 일요일엔 남부지방의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8도입니다. 박다휴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현재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와 공연 등에 적용되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염, 전파 위험이 큰 상황에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등 농산물 공급 물량을 늘리는 한편 식품업계에는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0월 초까지 배추 3,000톤, 무 1,200톤 등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신당역 살해 사건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당역 살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 영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전주환이 피해 영무원의 주소지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공사의 책임은 없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22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다시 한번 단행했는데요. 3번 연속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환율은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을 뚫었습니다. 자, 이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연준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오랜 기간 활동을 하시면서 가깝게 그들의 생각을 보신 분입니다. 고려대학교 김진일 경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진일입니다. 네, 자, 미 연준에서 10년 근무하셨잖아요. 네네. 연준의 마쿠 조정자 이런 별명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조금 내부적 네. 시각에서 네. 이번 연준 발표를 보시면서 네. 조금 더 잘 보이시는 대목이 있습니까? 네. 마쿠 조종자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쑥스럽고요. 네네. 한글에는 단수와 복수가 없으니까요. 네, 수백 명의 마쿠 조정자 중에 한 명. 네, 이라고 해주시면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마쿠 조정 세력 중에 한 명. 네, 연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쿠 조정 세력이고요. 네. 지금은 한국인이 한 20명 넘게 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연준 발표 이런 걸 볼 때요. 잘 보인다는 것보다는 반대로 그쪽에서 글을 쓰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단어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 고민을 해봤고요. 네네. 그리고 문장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문단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네. 예, 그들 그 뜻을 조금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분석하고 유추할 수 있다. 네. 자, 예상은 했습니다만 연준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지 않습니까? 네. 이 긴축의 고삐를 계속 조이겠다. 이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또 시장 충격이 있고요. 네. 이런 결정과 배경 그럼 어떻게 좀 진단하세요? 네. 그러니까 0.75, 75 베이스 포인트를 3번 연속으로 올렸고 올 초부터 생각하면 모두 300bp, 그러니까 3% 포인트를 올렸거든요. 예. 제로 금리에서 지금은 3에서 3.25% 사이까지 올렸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계속 긴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발표가 시장을 더 놀래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한 거는 아마도 그 최근에 한국에도 유명해진 레리 썸머스 교수라든지 다른 또 전현 연준 인사들이 1979년도에 폴 볼커가 했던 성공, 그렇지만 그 성공의 와중에 있었던 또 실패가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79년 10월에 금리를 올렸다가 경제가 휘청거리니까 금방 금리를 내려버리는 그러고서 결국은 더 크게 올려야 되는 그런 자그마한 실수가 있었는데 그런 실수에 대한 발언이 자꾸 나오는 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긴축의 고삐를 계속 조이겠다는 게 그 당시에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인플레를 잡겠다.
네, 그러니까 볼크보다 더 잘하겠다. 네. 네. 라는 것이 아마 배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이언트 스텝은 뭐 기정사실이 됐고, 자 파월 네. 의장의 발언에 또 관심이 주목이 됐는데 저희는 네. 경제 기사가 번역돼서 네. 그냥 좀 핵심 내용만 요약되다 보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원문 또 어떤 네. 단어를 썼느냐, 문장 구성이 어떠냐 이걸 네. 분석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 네. 이 파월 의장의 아주 강경 발언 어디에 네. 좀 주목이 되시던가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는 75bp 올리는 거는 그야말로 당연시 됐고 100bp가 아니라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안도감이라고도 시장에서 얘기하던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네. 아까 제가 글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연중 의장의 그 기자회견이 유튜브나 그런 데로 충분히 다 되고 있고 일부 유튜브들은 아마 동시 통역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걸 보면 사실은 사람의 글로서 말하지 못하는 그 소위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네. 그 파월의 얼굴 표정, 입모양 그런 걸 보면 진짜 어느 부분에서 본인의 결심이 섰는지 네, 그런 것도 시장에서는 분석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네. 자, 그 말 그대로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고 울트라 스텝이 아니라 이제 1이 아닌 0.75였는데 네. 선반영됐다 이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다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게 말씀드렸던 그 앞으로 미래에 쉽게 이 고삐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는 75인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상이 금리에 대한 예상이 올라가면서 지난 6월보다 혹은 몇 주 전보다 올라가면서 아니면 심하게 말하면 어제 그 전날보다 화요일보다 수요일이 올라가면서 뉴욕 시장이 그 심하게 요동쳤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뭐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시간 새벽 3시에 발표를 하고 3시 반에 기자회견이 시작됐는데 그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사이에도 자세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뉴욕 시장이 오르락내리락을 여러 번 반복했거든요. 그래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반응을 했다.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 반응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아유, 그런 정도로 영향력도 크고 지금 미래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경알못 경제 알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쭤보면요. 이게 요즘에 점도표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네. 앞으로의 금리 인상 예상 점도표. 자, 이 점도표가 뭔지 좀 청취자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은 그 세계 여러 나라의 금융기관, 특히 이제 중앙은행에서 금융기관에게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뉴스에서 아마 다루셨을 텐데 어제 오전에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도 많이 다룬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중앙은행이 소통을 하는데요. 수십 년 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소통은.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미덕은 침묵이다. 시장에서는 알아서 해석해라. 그런 식의 그러니까 옛날식의 선생님 생각이죠. 선생님의 눈빛을 보고 화나셨다, 즐거우신가를 알아채야 되는 학생들의 그런 식으로 중앙은행이 소통을 했었는데 미국의 벤 버냉케 그 의장이 들어오면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007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조금 전에 미국의 중앙은행도 좀 소통을 하자. 그래서 소통의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전망이 어떤지를 좀 알려주자. 라고 해서 그때부터 미래의 전망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5년쯤 지나서 2012년에 그 전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정할 수 있고 그 전망의 가장 중요한 가정인 이자율, 정책금리.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시장에 얘기해 주자. 그래서 그땐 반대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거는 뭐 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이 얼마라는 거니까 틀려도 사람들이 당연히 틀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자율은 그야말로 선생님이 점수 준 것처럼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틀려버리면 왜 틀렸냐, 왜 바뀌었냐라는 식의 의문이 더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그건 최근에 1, 2주일 동안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보면 잘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예상이 어떤 가정에서 했느냐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과연 그 미래에 대한 이자율을
어떻게 찍었는지가 사실은 19명의 그 FOMC 참가자들이 다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영어 단어로 그냥 appropriate,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미래의 정책금리 수준을 19명의 FOMC 참가자들이 제출을 하고요. 네. 그 19개를 합산해서 점으로 찍어서 네. 네, 시장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게 사실은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그 미국 기자는 그것을 연준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다라는 말로써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요. 네. 네. 자, 그 어려운 네. 그 어려운 점도표를 한번 근거로 놓고 네. 미래 전망을 해보죠. 자,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 연준의 최종 금리 목표는 과연 얼마인가? 네. 그리고 그 시점은 언제쯤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종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네. 그러면 한 7, 8년 후에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2.5%라고 할 겁니다. 네네. 근데 그건 너무 먼 미래고요. 네, 그렇죠. 아마 금융시장에서 관심 있는 거는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것이냐가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를 FOMC 미팅마다 예상을 하는 건 아니고 점도표에서는 한 해 연말, 네. 그러니까 12월 FOMC에서 금리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는 걸 예상하고 있는데 그 여러 명의 중간값을 보면 올해 말에는 4.4%.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꽤 많이 올리는 거죠. 그러게요. 1% 이상. 네. 3.1이니까 네. 앞으로 125쯤 올린다. 2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75, 50 BP를 나머지 2번에 한다는 예상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도 내리지 않고 더 올려서 내년에 연말에는 4.6%쯤 간다. 다시 말해서 내년 8번의 미팅 동안 평균적으로 한 번 정도 올릴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두 번째 점이요. 네. 내년에도 안 내리는구나. 네, 라고 하는 점. 그리고 4.6%까지 올라간다. 왜냐하면 6월 달에 점도표를 줄 때는 2023년 내년 말을 3.8%로 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간 것 때문에 시장에서 진짜 뜨거 해가지고 뭐 미국 시장, 한국 시장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 환율 다 그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이 또 언젠가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 네. 그럼 이게 내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겠는가? 네. 아니면 내년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는 또 이 동결이 이어질 것인가? 네. 이런 이제 속도 조절의 시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아마 한 후년쯤, 내년 후반이나 네. 후년쯤 돼서 시작할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인상하는 속도는 지금처럼 75, 50 그거는 좀 줄겠죠, 내년이 되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상이냐 인하냐 아니면 인상의 속도가 주느냐. 네. 일단 빨리 인상하다가 천천히 인상하다가 동결하다가 그리고 나서 인하를 시작하겠죠. 네. 그러니까 인하는 아마 뭐 내년까지는 이후. 아니고 후년. 네. 혹은 그 다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전망해 주신 것을 이제 종합해서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다음 달 우리나라는 이제 하는 금통위에 관심이 네. 온통 쏠리지 않겠습니까? 네. 적어도 이제 0.25%포인트 올려서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다 네. 보니 빅스텝 0.5%포인트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네. 동의하세요? 네네, 동의하고요. 그거는 뭐 한국은행에서도 총재님이 어제 뭐 기자회견에서도 그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은 항상 조건부였고, 근데 제가 학생 가르칠 때도 그렇지만 학생 가르치면서 강의 계획서를 쓰면 이게 특정한 조건에서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걸 바꾸면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죠. 네네. 그건 인간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 선제적 지침, 포워드 가이던스가 가장 기본적으로 어려운 것이 그런 점인데요. 그렇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이나 한국의 중앙은행이나 다 그렇게 미래에 대한 정보를 조금 주지만 꼭 맞지는 않을 수 있으면 서로 그게 조건부라는 거를 그 이해해 가면서 그렇게 뭐 심하게 말하면 사회가 혹은 금융시장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원달러 환율 요즘 네. 킹 달러인데 이제 1,400원 네. 돌파하고 네. 뭐 1,500원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나오다 보니 네. 이제 뭐 갓달러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좀 악재, 우리나라에는 악재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미 정상 이제 회의를 예견할 때도 네. 이게 통화 스와프가 포함될 거냐. 네. 그런데 이제 유동성 공급 장치 이런 좀 어려운 이제 표현들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는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조건이 똑같은데 통화선망 딱 들어온다. 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안 바뀌었는데 마이너스 통장이 생겼다. 네. 그럼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누군가가 뭐 가족이 자식들이 부모님이 배우자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 저거 왜 만들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네, 그렇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그걸 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이 왜 했을까? 그냥 다른 조건은 없는데 미국이 그냥 잘해주려고 했다. 네, 네. 라면은 그건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그 당시에 경제 상황을 보고서 국제시장에서 저거 왜 해줬을까? 네. 혹시나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눈초리가 어떤 눈초리인지에 따라서 꼭 좋지만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당시 그러네요. 상황을 봐야 됩니다. 네. 해석에 마이너스 또 통장이라고 달려있군요.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왜 과연 네. 그 저희 가족이 마이너스 통장을 열었을까? 예. 네. 아니면 뭐 자식을 키우시는 분이면 왜 내 아들 딸이 열었나를 생각하시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경제부총리나 경제수석은 우리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다. 재정 네. 건전성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 마이너스 통장 열어도 지금 뭐 이렇게 긴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그렇죠. 네. 지금 그런데 그런 상황이면 안 열어주죠. 열 필요가 네. 없으니까. 그렇죠. 열 필요가 없는데 왜 열어달라 그러면 미국에서도 그래요. 한국 필요 없는데 열어주면 전 세계에서 열어달라 그럴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에 필요한 거는 아니고 아직. 그러니까 한국의 위험이 미국에 특별히 큰 2008년처럼 네. 그런 8개 나라인가요? 네네. 그 나라의 위험이 미국의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면 미국이 하겠지만 네. 지금은 제 생각에 그런 상황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지만요. 예. 네. 자, 교수님 끝으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게 좀 지금 우리 산업경제 부분에 심각한 것 같아서 네.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가 이번 네네. 정상간 만남에서 충분히 논의됐는지 네. 여기에 대한 뭐 이제 시선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교수님 네. 요 감축법 문제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발표문 그대로 대한민국에는 그 이슈가 꽤 큰 이슈인데 네. 몇 가지 중요한 산업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예. 미국으로 봐서는 미국 전체를 봐서는 그게 큰 이슈는 아닌 거죠. 그게 그대로 그 양측 대통령실의 발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더 중요한 게 많으니까 이게 뭐 다 논의가 안 됐다 그런 건 아니고 논의는 됐을 것 같은데 그것이 그 나라의 컨텍스트에서 특히 정치적인 의미로 얼마나 큰지 작은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어떻게든 또 풀긴 풀어야 되는 과제군요. 그렇죠. 그전에 우리나라가 상정했던 경로와는 다른 경로니까 대한민국으로서는 당연히 항의하고 풀 수 있으면 푸는 게 대한민국의 좋은 결과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견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결 요청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연준 이코노미스트 출신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 1위를 인물, 말, 장면으로 만나보는 시간. 시사 랭킹쇼 금요 톱10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한겨레 김한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말 분야 공동 1위. 이 두 분이 뭐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자, 직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는 나중에 쪽팔려서 미국 국회는 이 땡땡으로 미국 대통령은 쪽팔려 한 방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미국 대통령께 저런 말씀을 드리셨습니까? 대통령께서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 발언 15시간 만에 가진 브리핑에서 바이든으로 해석되는 단어는 날리면이 맞다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에 대해 한 얘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가까이에 있지 않고 현장에 없어서 이 동영상만 여러 차례 봤는데 딱히 그렇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거는 방송을 좀 하지 않아야 되지 않았나. 그런 좀 수준 높은 판단을 해주셨으면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뭐 해석도 구구하고요. 여야 입장은 첨예하게 갈려서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대통령실이 어젯밤에 발표한 해명. 미국 국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향한 비속어였다. 또 바이든이라는 이름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고 이게 날리면이라고 얘기했다. 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십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국민들이 다 들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러면 대부분의 뭐 예컨대 들었던 사람들이 많은 분이 좀 이건 이상한데 바이든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반응이 나왔으면 네네네. 그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해명을 한다고 몇 시간 지났는데 해명하신 게 바이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해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러면요 어떤 언론사든 나서가지고 분석해야 돼 소리 분석 그 잡음 다 빼고 정말 어떤 내용인지 클리어하게 들리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이든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해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생각은 알겠지만 너무 명백하고 명확한 것을 만약에 잘못 말씀하시면 그것이 가져올 후폭 부분 지금보다 2배, 3배가 될 거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육성은 명백하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들어본 아까 소리 중에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었고요.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막 질타를 해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직접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지 않느냐. 신문을 안 보셔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도와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육성. 마지막에는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의 이제 목소리였습니다. 자, 김한 기자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준비하는 시험 중에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듣기, 쓰기, 말하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이게 대통령실이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한국어 능력 시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잘 들었냐? 그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대통령실에 해명되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서 야당 공격한 거다라는 걸 이제 인정한 셈인데 비속어를 섞어서 그럼 이거를 맥락적으로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성립이 되는 맥락인가? 뭐 이런 이제 복합적인 것들에 있어서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마이크라고 해서 아예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용어. 그러니까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정치 지도자나 리더들이 자기 이제 속마음을 말하는 실언을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한 마이크가 켜졌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게 있는 거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바람직한 태도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 해명으로는 또 이제 해석이 분분해지고 그러면 졸지에 이 땡땡들이 되어버린 야당은 어떻게 감당하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에 아까 정미경 전 최고위원 얘기가 이게 보도한 게 좀 문제다. 자제했어야 되지 않느냐. 국익에 도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건 이제 여당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김은혜 홍보수석 해명. 최초에는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하는 건 부적절하다. 지나가는 발언을 누가 어떻게 녹음했는지 진위를 판명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이제 10시간여 지나서 조금 전 말씀드린 해명으로 설명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국제 행사장에서는 영상도 있습니다만 무대가 있는 행사장에서 끝나고 다 사람들이 우르르르 나오는 과정에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한 이야기로 보이는데 이 공동기자단이 늘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 눈 앞에 이렇게 카메라와 기자들이 보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찍히면
찍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잣말을 한 걸 누가 몰래 찍었다. 그래서 보도를 하면 아니 대통령이 지금 정상회견 중인데 그런 걸 찍어서 보도하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이제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행사장에서 풀단은 대통령실이 지정하는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풀단 카메라가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뭐 비보도를 요청하고 이게 국가의 뭐 국격과 연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사적 발언이 있다는 게 공식적인 행사에서 성립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장관에게 비속어를 섞어서 예를 들면 지금 들리기로는 그 정상회견 당사자인 상대방이 미국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대한 어떤 청와대의 반성과 성찰이 먼저 있어야지 그렇게 이제 언론 탓을 하는 것 같은 태도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해명은 김은혜 홍보수석은 그 발언이 나간 것을 사실로 전제하고 그걸 왜 보도했느냐. 이게 보도할 거리냐라고 했는데 10시간여 후에 해명은 완전히 뒤바뀐 해명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 얘기는 아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네, 고위 관계자.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해명이 어쨌든 바뀐 지점. 대통령실의 해명은 맞죠. 그 10시간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맞아요. 그 10시간 동안 인터넷상에서는 뭐 온갖 와글와글 유의적인 놀이가 생길 정도로 긴 시간이었는데 사실 왜 대통령실이 10시간여 가까이 침묵하다가 이런 경우에 이제 기다려서 이거 해명을 개발해 왔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해명을 개발했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초한 것 같습니다. 개발된 건 하나잖아요. 날리면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인터넷에서는 사실은 비속어는 인정을 한 셈이고 그렇게 됐죠. 뭐 인터넷상에서는 뭐 봄바람, 휘바이든 뭐 이렇게 노래를 개사해서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유희적으로 패러디들이 생기면 그만큼 화제가 크다는 건데 뭐 이제 대통령실 난감하겠습니다. 아까 김한 기자님 딱 얘기 듣다가 제가 옛날 기자. 청와대가 아니고 청와대는 시민공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에요. 대통령실입니다. 자, 최 교수님, 언론 보도는 이게 MBC가 이제 제일 어제 오전에 먼저 했어요. 처음 잡아낸 것은 또 누리꾼들이다. 자, 대통령실은 이 정권과 각을 세우는 이 MBC가 가장 먼저 보도한 것에 문제를 제기해서 이게 뭐 왜곡 이런 표현도 등장했었습니다만 국익을 위해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은 언론학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요? 언론의 역할을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언론의 역할이 뭡니까?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 김한 기자도 앞에 있지만. 권력기관은요. 외국의 권력기관을 얘기하는 게 그것도 물론 외국의 권력기관도 권력기관이죠. 우리나라의 권력기관. 그게 대통령이 됐든 행정부가 됐든 사법부가 됐든 입법부가 됐든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됐든 권력기관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국민이 알아야 될 내용이라면 반드시 보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국익인데요 이게? 국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만약에요. 이런 논리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산주의 국가의 언론들은 이렇게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어떤 예를 들면 지도자나 자기 나라의 뭐 독재자나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비호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은 전혀 보도 안 해요. 공산주의 국가의 언론들은. 그게 뭐 북한의 조선중앙TV나 이런 언론들이잖아요. 그게 김정은 욕하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거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 언론은요. 자기 조직 내 권력기관을 늘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셨던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까지 얼마나 문재인 정부 때 그걸 강조해 왔습니까? 언론 탄압한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언론이 국익을 위해서 그걸 보도하지 말았어야 된다고요? 아니 잘못된 부분 국격을 떨어뜨리고 외국 정상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김은혜 수석은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건 문제예요. 그럼 국내 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이 땡땡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건 당연히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분이 그런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그 시각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안에서 그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했는데 그걸 보도를 안 한다고요? 국익을 위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언론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홍보기관만 있으면 돼. 뭐 예를 들면 그 정보 홍보하는 홍보기관만 있으면 되고요. 일반 언론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려면 언론은 원래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걸 안 할 때 언론이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형태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선진국 언론은 그럴 수 없다. 자, 아까 김한 기자가 뭐 한국어 능력 평가요. 한번 청취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좀 우리가 유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승인 안 해주면 나중에 쪽팔려서. 네,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네. 팔려서 어떡하 뭐 이런 네. 이제 표현이에요. 아 이게 그리고 말이 이게 한마디 하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같은 말이잖아요. 네. 동의어를 네네네. 반복합니까? 그러니까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네. 이렇게 이제 동어 반복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의미로는. 아 이게 근데 이제 뭐 네. 청각이 이제 뇌 지배를 많이 받으니까 네.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들릴 수 있는데요.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이 성립이 되려면 맥락이 중요한데 이 발언이 어떤 과정에서 나왔냐? 그러니까 미국이 180억 달러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는데 네. 우리가 1억 달러를 내기로 한 거 아닙니까? 약속했어요. 약속했죠. 미국은 60억 달러를 내기로 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엔. 그 나오면서 우리나라 국회 네. 특히 야당이 다수당인데 네. 우리 1억 원 주겠다고 나 조금 전에 발표했는데 네. 이거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이거 좀 면이 안 서게 됐다 이런 네, 그렇죠. 표현이라는 거죠. 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미국 의회가 60억 달러면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미국은 뭐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승인 안 해주면 이거를 이제 못 낼 텐데 미국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게 핵심적인 미국 대통령의 공약인데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대화가 이루어지었다. 그걸 이제 외교부 장관입니다. 또 대화 상대는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1억 달러를 자기가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이거가 통과가 안 되면 내가 쪽팔리겠다라는 맥락으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이제 문제인데 네. 과연 뭐 이게 지금 대통령실은 후자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대화를 많은 국민들이 직접 이제 이 대화를 직접 들은 거고 그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서 이 대화가 어떤 맥락이 더 자연스러운 것인지 이거는 이제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전인수로 생각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환담을 했는데 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소. 근데 이게 통과된 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 의회에 승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 전기차 빼준다고 약속했는데 미국 의회가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우리한테 면이 안 서겠네? 네. 이건 그게 좋은 거잖아요. 아, 그럼 좋은 거죠. 예. 전 그렇게 해석했는데. 48조 안에 그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최진봉 교수님 정치적 편견 다 내려놓으시고 다 내려놓고 정말 이 언론학자의 열린 귀로 이 아까 들으신 얘기는 뭐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뭐 또 이걸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시고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첫 번째 말이 맞다고 보여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물론 이거 나중에 분석해서 진짜 소리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내서 저는 밝혀야 돼. 이 정도 왔으면요. 이제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음원 분석이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잡음을 제거하면 되니까요. 지금도 뭐 MR 제거 버전이 그냥 충분히 저는 가능해서 이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논란이 되고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니 빠른 시간 안에 언론사 중에 어느 곳이든 소리 분석해서 클리어하게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보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뭔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게 실수라고 해도 이건 큰 실수지만 그걸 자꾸 만약의 경우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덮으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요. 그건 또 다른 거짓말을 또 낳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수렁에 빠지는 길이다. 제가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 본인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이 되시면 저는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잘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만약 이 문제를 계속 뭐 날리면 이렇게 주장을 하시다가 나중에 진짜 바이든이란 말이 그대로 클리어하게 들리는 상황이 돼버리면요. 이거는 지금보다 몇백 배 더 큰 후폭풍을 맞는다. 네네. 저는 그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이게 김한 기자님과 여쭤볼게요. 어제 이게 막 화제가 되기 시작하던 즈음에 또 이게 메신저 내에 기자들 간의 이 주고받은 이야기다. 흔히가 우리가 받음, 펌 이런데 SNS로 돌았는데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이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뭐 반장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좀 알려졌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좀 비보도 요청을 강하게 했었다라는 게 알려졌었는데 이게 근데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한 요청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생중계로 나간 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중계로 나간 화면에 대해서 후 보도를 비보도 요청을 하는 거는 그럼 나중에 삭제를 하듯이 그렇죠. 지워라. 네, 그거는 대통령실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비보도 요청을 했다면 그건 언론 환경에 대한 이해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거고 이게 이제 각 언론사 반장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해외 순방에 따라갈 정도의 반장들이면 연차가 굉장히 높은 기자들인데 그래도 경험이 좀 있는. 근데 이 이제 기자들도 이 상황이 우리가 비보도를 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없이 이미 발생되고 이제 전달된 상황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이제 비보도 요청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 해명대로 해명할 수 있는 거면 홍보수석에 나서서 왜 그러면 15시간 전에는 10시간 전에는 비보도 요청을 했었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실 해명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날리면이 맞다면 그럼 그냥 놔두고 비보도 요청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죠. 네. 다만 이제 비속어 때문에 그래도 비보도 요청을 뭐 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 이 외신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그렇다면 이걸 또 미국의 백악관은 어떻게 반응할까? 아까 국내에서는 대정부 질문에서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열심히 또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뭐 백악관 쪽 반응은 있습니까? 네, 뭐 물어봤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발언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어요? 네,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 한국 공직자의 발언을 한국 정부에 물어봐라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드라이하고 날선게 느껴져요. 상당히 불편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도 지금 주요하게 이 발언들을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발언이 정상회담을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 국내적으로만 논란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언론들도 짧게 만나고 한국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가 지금 미국 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 AFP라든지 블룸버그라든지 뭐 이런 이제 다른 해외 언론들도 주요하게 한국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에 이어서 정상회담에 성과가 없다라는 비판 그리고 이런 이제 설화 논란에 휩싸였다라는 점들을 보도하고 있고 지금 뭐 해외의 네티즌들도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이걸 둘러싸고 이 번역어가 뭐냐 도대체 이 땡땡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조회수나 이렇게 트윗이 많이 되고 있고 심지어 또 이제 어느 쪽에서는 넷플릭스에서 K 콘텐츠가 굉장히 강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욕을 굉장히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그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 뭐 이런 이제 뭐 농담이 나올 정도니까 지금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 영화 이런데 욕이 많이 나와서 그리고 우리가 또 외국에 가면 뭐 흔히 또 욕을 먼저 배운다. 뭐 장난으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월 24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딱 걸린 일이 있었어요. 네, 있었죠. 조금은 뭐랄까 적대적인 각을 세우는 보수 매체 폭스뉴스 기자에게 욕을 했는데 마이크 꺼진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방송에 나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사과를 했는데 우리 대통령실 추후 윤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자, 누구한테 사과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누구한테?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면?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면 일단 국민은 사과를 해야겠죠. 국민에게? 네,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겠어요? 무리를 일으킨 점? 네, 무리를 일으킨 점.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받은 상처가 제일 커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예를 들면 좋습니다. 뭐 그 지금 바이든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고 지금 뭐 이런 날린다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그는 국민들에게 가장 큰 실망을 줬어요. 그리고 순방 가시면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기대감이 있잖아요. 48조 한다고 오셨잖아요. 그게 뭐 만남에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만큼의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에서 국민께 사과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주체가 애매해져.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그 대통령실 해명대로 하면 이제 그 국회에 사과를 우리나라 국회에 사과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고 바이든이 맞다고 하면 이제 미국 의회에 사과를 해야 되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단정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없고 다만 국민한테 사과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어떤 둘 중에 어떤 것이든 국민들이 느끼는 그 실망감과 어떤 그 뭐랄까요. 화남은 대통령이 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나리오가 또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군요. 자,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뭐 회담의 내용 형식 뭐 이런 그동안 나온 논란은 또 차치하고 기자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나왔는데 약식 회담이지만 한일 정상회담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근데 우리 기자들이 현장에 없었고 시작하고 2분 후에 통보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일정이 공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도보로 걸어가서 한담, 뭐 일본 표현으로는 간담을 했는데 그 부분이 국내 기자들한테는 전혀 고지가 안 됐고 이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브리핑을 할 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그냥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답변이 나오면서
기자들이 굉장히 좀 불만이 높았고 이게 누적된 불만입니다. 지금 영국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다자 외교를 하다 보면 현장의 변동성이라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자들이 일정을 따라가기가 버겁기도 하고 놓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는 우리 정부와 이 기자단이 어떤 이제 이런 팀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함께 움직인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이게 기자들의 업무상의 불편이 아니라 네네네. 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외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국내에 알릴 수가 없는 네네. 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거기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기자들에게 일정 고지라든지 내용 고지를 소홀히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이제 뭐 기자들을 상대로 한 문제가 아니라 이 이제 외교적 순방이 무슨 의미인가를 국민들이 알 기회가 적어진다는 점에서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뭐 다룰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게 여러 가지 해프닝과 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아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이슈로 가보죠. 오늘의 장면,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김한 기자님이 함께 이제 뽑으신 방통위 압수수색.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오전에 속보로 알려졌는데요. 네. 서울 북부지검에서 그 과천에 있는 방통위 청사와 그 종편 재승인 심사를 했던 심사위원들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혐의는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중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 일부러 심사 점수를 낮게 줬다. 이걸 이제 감사원이 이 정황을 포착했는데 이 감사원의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불과 한 보름여 만에 압수수색에 돌입한 겁니다. 그래요. 자, 현재 방통위가 어떤 상황과 입장인지 방통위의 김현 상임위원을 전화로 지금 긴급하게 연결했습니다. 자, 위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현입니다. 아유, 경황 없으실 텐데 긴급하게 요청드렸는데 연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압수수색이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아니요, 진행 중이에요. 아, 방통위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럼? 차분합니다. 아, 차분. 그 목소리가 차분하세요. 네. 혹시 저 확보된 뭐 물품, 뭐 이 집기 이런 거 어떤 게 있던가요? 일단은 그 얘기 전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방통위는 2008년도 최시중 위원장 때 설치된 위원회로 대통령 직속기구이긴 하나 독립기구로서 결격 사유가 없고 신분 보장이 되어 있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그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으려는 각각의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뭐 여권 관계자 발로도 나오고 직접적 의견으로도 제출됐고 국무총리도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연장선에 지금 이뤄지는 일이라고 일단은 볼 수 있고요. 이번에 그 사실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6월 22일부터 자료 감사가 있었고요. 실질 감사가 7월 25일부터 8월 12일 있었고 1차 연장이 16일부터 26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저희 기관에 통보토록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아마 그 감사원에서 검찰로 자료를 뭐 조작된 증거가 있다, 정황이 있다 이 내용으로 지금 보내져서 전격적으로 오늘 그 이제 민원실을 통해서 압수수색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당사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고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는 분도 있고 그만두신 분도 있고 코로나로 지금 자택에 격리된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지금 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유감이란 말씀 먼저 드리고요. 뭐 가져간 물건은 사실은 지금 그 압수수색 영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사무실에 대한 압수하고요. 그다음에 핸드폰. 그다음에 차량 뭐 이런 정도로 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놀라셨을 텐데 마찰이나 실랑이는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고, 공무원들 서로 공무원들 아닙니까? 이제 수사관들도 공무원이고 여기 뭐 방통위도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차고 넘치게 협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자, 상임위원으로 유감도 표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압수수색 명목은 방통위가 종편,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을 심사할 때 고의로 감점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고의 감점이 가능한지, 그랬을 수 있는지, 이 혐의점, 이 대목은 어떤 입장이세요? 그거와 관련해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 특정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그래서 그런 바가 없다라는 점을 이미 표명을 했습니다.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회의 심사 채점을 가지고 이미 재승인을 조건부 재승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2020년 4월 22일 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한 백서가 사실은 저희가 그 매번 재승인이 되면 백서를 발간해서 국민들께 심사위원들 명단은 비공개지만 채점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PP 재승인 백서가 2021년 3월 달에 국민들에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 점수가 조작이 됐을 개연성을 가지고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감사원에서 감사 과정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감사원이 그 결과를 저희에게 기관 통보를 먼저 하고 기관에서 그 문제를 사무처 직원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본 뒤에 진행을 해도 늦지 않은데 뭐 증거인멸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뭐 포렌식으로 다 증거를 확보했고 이미 감사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다면 저희에게 먼저 순서를 살펴볼 수 있는 순서를 줘야 되는데 검찰이 먼저 들어왔다. 이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 재승인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방통위의 권한으로 다시 뭐 의견 청취를 한다거나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청문회를 통해서 방송통신위원들끼리 논의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최종 의결을 합니다. 그 과정이 지금 거치기도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점. 에 대해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은 뭐 회의가 없어요. 저희는 월요일, 수요일 날 일주일에 2번에 걸쳐 회의를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분히 좀 검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방통위의 그럼 월요일 회의 이후에 또 입장을 저희가 기다려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이었습니다. 이게 긴급하게 전화 연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최 교수님이 이 종편 심사위원이셨다면서요? 예전에요. 지금 이건 아니고 2020년 거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2014년에. 저는 2014년 심사위원이었죠. 대체로 들어가 보신 입장에서는 공정합니까?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다 있고. 기준이 있죠. 심사표가 있어요. 이렇게 A4 용지 심사표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일주일 동안 심사를 했는데 일단 들어가면 외부에 모든 게 차단됩니다. 들어가는 순간 휴대전화 뺏기고요. 그다음에 보안 요원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은 전부 1인 1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심사위원과 접촉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밥만 같이 먹어요. 식당에서. 그리고 점수를 어떻게 하냐면 가면 심사위원장마다 테이블이 따로따로 있어요.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14명이었거든요. 심사위원장은 점수를 낼 수 없게 13명만 심사를 하는데 13명의 책상이 따로따로 있어요. 다. 그러면 책상 위에 그 심사를 받는 방송국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이렇게 수목히 쌓여 있습니다. 그걸 혼자서 보는 거예요. 계속. 만약 이런 거예요. 독서실에 앉아서 자료 검토하는 것처럼 거기서 제출한 한 10몇 권 되거든요.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걸 쭉 보면서 자기가 적는 거예요. 점수를. 점수를 적어서 제출하면 방통위 직원이 이걸 다 합산을 해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나머지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게 점수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경험해본 경험에서 이게 어떻게 협상이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하고 점수를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회의 내용도 회의를 합니다. 밤에. 근데 회의 내용이 뭐냐면 점수 가지고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누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평가 기준을 좀 바꾸자 했을 경우에는 회의가 가능해요. 근데 점수를 가지고 이거 왜 몇 점인데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이건 전혀 개입을 안 해요. 즉 심사위원 개인이 평가하는 모든 내용이 어느 누구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수능 출제위원 수준이다. 경험하신 최재문 교수님 말씀이었고요. 아이고 3분 경과됐습니다. 오늘 시사 랭킹 키어 금요 톱10 성공회대 최재문 교수 김한 한겨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은 감자칩과 콜라입니다.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분들에게 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 스포츠 소식 정리해봅니다. 스포츠 본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녁 8시에 축구대표팀이
새 유니폼을 입고 네. 코스타리카와 평가전을 치른다고 하죠. 네. 자, 최정예 멤버가 가동됩니까? 그렇죠. 이제 등번호가 또 발표가 됐는데 네. 손흥민 선수가 7번을 그대로 받았고 네. 이재성 선수 10번, 황인범 6번, 황의조 16번 기존에 쓰던 등번호들 대부분 받았기 때문에 네. 이 멤버들이 대부분 가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니폼 예쁩니까? 좀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 아직 못 봤는데. 예, 약간 좀 실험적인 디자인도 많이 들어가 있고 좀 네. 형형색색의 화려한 디자인이 많이 특히 원정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봐야 되겠다. 네네. 네네. 자, 그런데 코스타리카의 네. 재난 소식이나 이런 거 듣는데 축구 스타일은 어때요? 이제 평가전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 상대팀을 대비하기 위한 측면인데 네. 스타일상 우루과이를 대비하는 측면이 좀 강하죠. 남미 축구.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두 경기가 이제 코스타리카와의 경기 다음 세네갈전이 있거든요. 평가전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스타리카와의 경기에서 포르투갈도 유럽팀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축구 스타일이 남미랑 좀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번 코스타리카전을 통해서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을 모두 대비하겠다 이런 측면이 있고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번의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고 8강까지 올라간 경력이 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때였죠. 현재 피파 랭킹이 이제 34위인데 사실 이번 대표팀 명단을 보면은 그렇게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의 수문장으로도 유명했던 이 케일러 나바스 지금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 있지만 이런 선수들이 명단에서 제외됐고 그나마 좀 유명한 선수라면은 과거에 아스널에서 뛰었던 조엘 캠벨 그리고 이제 A매치 151경기에 출전했던 셀소 보르에스, 브라이언 루이스 이런 선수들이 좀 그나마 유명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상대가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특유의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술적인 실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통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략과 전술의 실험 이게 중요하죠. 그 스타일에 우리가 먹히느냐. 자, 벤투 감독 이번 두 평가전에선 전술의 변화를 주겠다 이렇게 좀 강한 인터뷰를 했어요. 오랜만에. 맞습니다. 자, 월드컵 직전에 실험하는 게 맞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종 옥석을 다 가린 지금 이 멤버들을 가지고 변수에 대비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말했던 전술적인 실험에서 가장 키는 역시 이강인 선수일 거예요. 이강인 선수가 사실 제일 잘 어울리는 자리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재성 선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재성 선수가 오른쪽 윙어라든가 이런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손흥민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이 될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데 좀 더 실험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강인 선수가 투톱으로 섀도우 스트라이커처럼 기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4-4-2 정도로 해서 이제 황의조 선수랑 투톱을 가고 이제 나중에 손흥민 선수랑 황희찬 선수가 윙 또는 미드필드 역할로 이제 투입을 할 것이냐. 굉장히 좀 실험적인 포메이션이거든요. 만약 벤투 감독이 이 정도까지 실험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지금 정 PD님 얘기만 들어도 흥미진진한데요. 이게 어떻게 또 작동을 하는지 보고 싶다. 이 선수들의 포지션과 함께 또 이 우리가 이 포메이션까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대표팀 소집 직전에 반가운 소식들이 터져서 맞습니다. 이건 낭보다 이랬는데 토트넘의 손흥민, 나폴리의 김민재 그렇죠. 엄청난 활약을 보였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나폴리에 합류한 지 한 달 만에 그 한 달 동안 이달의 선수 후보에 올랐어요. 이것도 수비수가 말이죠. 그리고 통계 전문 사이트에서는 또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11에다가 김민재 선수를 수비수에 당당히 등재를 했단 말이죠. 메시, 레반도프스키와 함께.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8라운드 레스터 시티전에서 교체 투입됐습니다. 후반에. 후반 13분에 들어가서 약 40분도 안 뛰었죠. 30몇 분 정도 뛰면서 해트트릭을 합니다. 그때 15분도 안 되는 시간에 3골. 정말 다시 보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재방송이지 다시 돌려보기지 그랬더니 두 번째 골, 그 세 번째 골. 깜짝 놀랐어요. 득점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아주 낭보가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월드컵에서 우리와 같은 H조에 속한 나라들 이번 A매치 기간 동안에 주로 어떤 경기들을 치르고 있습니까? 가나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과 니카라과와 경기를 치릅니다. 브라질과 가나의 경기도 사실 굉장히 좀 관심이 가고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이란과 캐나다랑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란과의 경기에서 아마 우리나라에 대한 경기를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체코와 스페인 대비를 하는데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이제 우루과이라는 좀 대비를 하는 것 같고 체코 유럽팀을 굳이 왜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스타일 그리고 가나의 스타일의 피지컬을 앞세우는 축구를 하는 편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은 체코와의 경기를 통해서 가나와 우리나라를 대비한다. 이런 포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 궁금한 생각도 듭니다.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겠죠 물론. 자, 포르투갈은 스페인은 옆 나라니까. 자, 월드컵 얘기 나온 김에
네. KBS가 야심차게 준비한 중계진 세팅이 됐죠? 카타르 월드컵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해설이지 않을까. 네. 카타르에서 직접 뛰었던 구자철 선수가 네네네네. 저희 이제 해설로 합류를 하거든요. 해설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원희 해설위원 네. 도쿄올림픽 때 이제 첫 선을 보였던 조원희 해설위원도 함께하고 네. 한준희 위원도 함께하고 여기다가 이제 유튜브계에서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타 TV. 이분들도 이제 저희 현장에 같이 가서 이제 소식들을 전해드릴 예정이고 권창훈 선수와 또 이제 그 열애설로 한창 뜨겁게 달궜던 그 유튜버인 이순할 씨도 함께 이제 현장에 갈 계획이어서 어떻게 뭐 둘이 데이트할 시간을 좀 다시 마련해 드려야 되나. 별 걱정을 나지. 별 걱정을. 맞습니다. 유튜브계의 신성 떠오르는 새빼는 또 정 PD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맞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가서 이제 지원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지원 업무. 야구 전문이라. 자, 그래요. 내일부터 잔여 경기 일정만 남은 KBO 리그 얘기도 잠깐 들여다보죠. 네. 자, 정 PD가 올 때마다 물어보고 있지만 막판 1위, 3위, 5위 싸움이 피를 말리고 있는데 오늘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어제 경기에서 1위, 5위 팀들이 이겨가지고 한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1, 2위 차는 3.5경기 그리고 5위, 6위 차이가 한 경기 반차. 3위 K문과 4위 KT도 한 경기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요. 피를 말리고 있네요. 그렇지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입니다. 예. 자, 남아있는 경기 수에 따라서 순위는 뒤바뀔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5위 싸움. 기아가 연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8위 팀까지 승차가 그래요. 승차가 정말 5, 6, 7, 8. 야구 잡설에서 이 정 PD가 이 소주를 마시게 만든 이 기아. 9연패를 끊긴 했는데 왜 이런 겁니까? 투타의 언밸런스인데 사실은 주전 선수들의 체력 고갈이 좀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전까지 기존의 그 김종국 감독 체대에서 너무 이제 기존 주전 선수들의 운용만 좀 고집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체력이 고갈됐을 때 플랜 B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주요 매체에서 약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롯데 이대호 선수는 뭐 올해 은퇴 시즌 맞아? 맹활약을 보이면서 순위를 이끌고 있던데. 말로 홈런이 도대체 몇 개째예요? 이번 시즌에만 3개인데 말로에서의 타율도 3할 8푼 9리고 장타율이 9할입니다. 진짜 정상급의 선수가 작심하고 준비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 특이한 게 또 이대호 선수가 각 경기정별로 이제 은퇴 투어를 하고 있잖아요. 이 팀과의 경기에서 마지막 타석에서는 거의 대부분 안타를 칩니다. 정말 낭만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대호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팬들은 은퇴를 좀 미뤄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럴 의사는 없다는 거죠? 다른 팀 팬들은 은퇴를 미루지 말라고 하겠죠. 다른 팀은 그렇지. 우리가 선물도 주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제발 좀 이제 은퇴해달라. 은퇴해달라. 우리를 상대로 너무 이렇게 잘 치는 거 아니냐. 말로 홈런 좀 그만 쳐라. 맞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또 최근에 푸올스 선수가 이대호 선수처럼 700홈런에 다가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도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훈련이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정말 내려놓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은퇴를 번복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연예인은 간혹 은퇴를 번복해요. 그렇죠. 근데 스포츠 스타들은 체력적인 이유가 있는 거니까. 체력과 맞습니다. 훈련. 그래요. 자, 시즌 초중반 이 하위를 떨어지며 감독이 교체된 바 있는 NC, 삼성. 후반기는 좀 선전하는 거죠. 네, 이제 아무래도 두 강인권, 박진만 감독 대행이 잘 이끌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과연 정식 계약을 체결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스포츠본부 정연호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간식 당첨자 발표는요. 시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사본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